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1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God it's a Friday입니다. TGIF. 야, 요즘 어떻게 이렇게 금요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웜의 소통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들 몇 개 있더라고요. 전무님, 아이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000만 원을 증권사를 통한 상품에 가입하고 싶은데 최소 금액 1,000만 원부터 시작이면서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곳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저희 회사 랩 중에 1,000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한 랩이 있긴 합니다. 그게 IBK 증권은 1,000만 원 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보면 추가 납입을 하고 싶어서 갔더니 실패했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랩을 지금 KB증권이 또 13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10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최저가입 금액은 3,000만 원이고요. 보통은 이랬다가 그 다음 주에도 뭐 하루 이틀 더 받기도 하던데 KB증권 13차 모집이 있고 신한증권은 5천만 원 이상인데 1월 21일 다음 주부터 23일 요때 5천만 원 이상이고요. 삼성증권 5차가 또 모집이 시작되는데 1월 26일에서 1월 28일 운용은 1월 29일부터 여기는 최저가입 금액이 1억입니다. 삼성증권은 뭐 PB 통해서만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한투에서도 1월 19일부터 1월 20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한투도 최저가입 금액이 1억이네요. 자, DB증권도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3천만 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한타증권, IBK증권은 상시 언제든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추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증권사에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증권사 있잖아요. 웬만하면 계좌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실 거니까 방금 소개해드린 증권사에서 신규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적어 놓으셨는데 에피스홀딩스는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되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회사 자체도 좀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가능한 거죠. 어떤 이벤트? MSCI 지수 편입 이벤트. 그 지수 편입 결정이 되는 게 2월 11일. 그리고 편입이 되는 거는 2월 17일.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과거에 MSCI 지수 편입되던 종목들 삼양식품도 있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었고 LS 일렉트릭 같은 주식이었나요? 일단 그런 주식들이 MSCI 지수 편입될 때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이 이벤트 드리븐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지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량한 기업은 나는 계속 이 주식 모아갈래 하면 떨어지면 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나 계속 모아갈 건데 싸게 살 수 있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본이 자기 문화 영역 확장 또는 문화 마케팅 당시의 상황에서는 유엔의 활용이 컸었는데 그때는 세계화 시기였기에 좀 더 용이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당시 일본이
유엔의 미국 다음 두 번째로 재정 담당하는 국가였고 세계화, 용서, 평화 물론 서구 입장에서는 독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으나 멀리 있는 일본은 용서하기 쉬우니까요. 유엔에서 40년 넘게 일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이 세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고의 전문가시네요. 김앤 요한슨이라고 아이디어가 되어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또 일본은 원자폭탄 2번이나 맞았기 때문에 약간 독일을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좀 약간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서구에서 봤을 때는. 네, 특히나 미국이 봤을 때는 좀 아니 얘가 말을 안 듣고 분란을 일으켜서 좀 혼내주려고 했는데 너무 심하게 좀 빠따 체벌을 좀 했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리는 내가 너무 심하게 좀 팼나? 약간 그런 느낌을 미국이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댓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전무님. 전무님이 이번 모닝 브리프에서도 말씀하셨고 종종 말씀하시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란 격언을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집값 잡는다, 앞으로 떨어진다라는 정책을 드라이브 했을 때 동조해서 집을 사려다 안 사거나 있는 집마저 팔고 정책에 동조한 사람들은 크게 손해를 보고 평생 같은 집을 다시 못 사게 된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정부 정책을 무조건 믿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투자 성공에 항상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 정책 실패가 사실 종종 있으니까요. 정부 정책에 순응하거나 맞서거나 결정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엄청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 그죠? 네, 이번 아이디가 Skull Water예요.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 아마 우리 원효 대사님이 일체유심죠, 그죠?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구나. 이래 해탈을 꿈꾸시는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특히 G1, G2 국가, 그죠? 미국의 정책, 중국의 정책. 중국의 정책의 가장 큰 사례가 그거잖아요. 사드 보복. 엄청난 참 피해를 봤죠. 그리고 미국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Don't fight the Fed라고 Fed와도 맞서지 말라. 지금은 투자하면 안 돼. 지금은 물가 잡아야 돼 하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확 올려버리니까 시장이 박살이 났고, 그죠?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라든지 관세 정책 이런 게 나왔을 때 시장이 또 밀리기도 한데 한 번씩 지난번 작년 4월처럼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관세 폭탄을 들고 나왔을 때 과연 저걸 저대로 실행할 수 있을까? 그 실행에 대한 의심은 해봐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45% 관세를 저걸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자본주의 이 공조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국부론에서 얘기했던 분업의 효과, 분업을 함으로써 그 분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가 증대되는 그걸 포기한다고? 과연 그걸 미국의 자본주의에 빅브라더가 있다면 그걸 용인을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그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제가 트럼프가 절대 이런 트럼프와 그때 당시에는 앨런 머스크가 있었잖아요. 이 두 재벌이 자기네들이 재벌이 되게 만들어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허물어뜨린다고? 그럴 리는 없어.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집값 잡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니 정책을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강남에 집 한 채씩 갖고 있고 뭐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솔직히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단순한 거잖아요. 그게 미국이랑 유럽이랑 일본이랑 기축통화국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생기는 그런 물가 상승에 우리나라가 장사를 잘하다 보니까 달러, 유로 잘 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돈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인플레이션을 수출을 하고 지네들은 값싼 공산품을 수입을 하면서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값싼 공산품을 갖고 와서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게 기축통화국만이 가질 수 있는 지위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물가가 디플레이션 같은 상황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미분양이 많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안 오르잖아요. 그죠? 공급이 많으면 잡힙니다. 공급이 많으면. 근데 공급은 늘리지 않고 계속 수요 억제책만. 그러면 똑똑한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를 해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은 부동산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희소한 서울 또는 강남 아파트. 그러면서 희소한 자산의 가격이 오히려 더 수요가 더 많아지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그래서 공급 정책으로 해야 된다. 그 정책을 하지 않고 굉장히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순진한 정책을 쓸 때는 저렇게 해가지고 안 될 건데 그 정도로 우리가 판단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부동산 유튜브에서 보면 실제로 집값이 빠진다 해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 전문가라는 분들이 아니 인건비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고 자재비 다 올라가는데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있나요? 물가 상승 시기에는. 그러면서 무조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좋죠. 집을 못 사거나 집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 듣기에는 좋은데 그 과거 한 10년, 15년 동안 그렇게 맨날 집값 폭락한다는 얘기가 뭔 도움이 됐습니까? 뭔 도움이,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 과거 정부에서 집값 잡는다 이런 얘기로 말씀을 꺼내셨는데 어느 정부도 저는 어느 정부가 돼도 집값 못 잡는다고 봅니다.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돼요. 제가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여러 개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집을 많이 짓는 뭐 용적률을 높여서 뭐 집을 많이 짓는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매물이 많이 나오게끔 또 해야 된다고요. 매물이 많이 나오게끔 하려면 이게 뭐 종부세랑 뭐 이런 걸로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낸 아이디어가 그거지 않습니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30%로 낮추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상속세는 50%인데 증여세가 30%라고? 그러면 증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증여를 많이 하면 20억짜리 집을 증여받아서 30% 내야 되잖아요. 30%. 그것만 하더라도 세금 6억 내야 돼요. 세금 6억. 그러면 세금을 6억 내기 위해서 또 집을 팔아야 되죠. 하여튼 공급이 많이 나오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게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상식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부 정책을 믿으면 안 되죠. 트럼프의 고율 관세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저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의 어떤 실현 가능성, feasibility, 그 feasibility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전 일부를 저번 주 팔고 현대차랑 포스코 홀딩스 비중을 늘렸는데 두 개가 바로 날아가서 너무 좋다가도 두렵습니다. 이게 실력이 아니라 운인데 실력인 척 자만하지 않으려 멘탈 잡습니다. 매일 채슬리를 두세 번 반복하다 보니 운을 잘 잡은 거 맞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운도 실력이죠. 축하드려요. 정 부장님이 써놓으셨는데 실력이죠. 실력. 이렇게 교체를 하고 실제로 액션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실력자가 되셨습니다. 네, 나무새님께서 아까 추가 입금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답변 드렸고요. 자, 윤경미님께서 전문의 2월 월간 전망 일정과 인턴이 참석 가능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울산 살아서 혹 참석 가능하면 서울 나들이 계획을 짜려고요. 이번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2월 2일 날 있는 월간 전망 강의가 2월 2일이니까 월요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월간 전망 저희 인턴분들 대상으로 하는 월간 전망이 있고요. 채슬리 AI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채밀턴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인턴이나 뭐 채슬리 AI나 저희 일임 고객이나 아무 해당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2월 7일 날 북콘스트가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규칙 파괴자, 규칙 파괴자 책으로 북콘서트를 하니까요. 그것도 신청을 아마 조만간 받을 것 같은데 그때 2월 7일이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10시에 할 겁니다. 2월 7일 토요일 날 이 북콘스트에 참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5년 시장 5년 만에 이겼다는 게 기쁘면서도 운이 좋았다는 생각에 겸손해집니다. 26년은 급등하는 모습에 흥분보다는 불안이 커집니다. 98년 99년도 강세장과 비견되는 지금 그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유튜브에서 보다가 웜앤 신박에 빠져 인턴 3개월 차입니다. 주식으로 번 돈도 가끔 쓰라는 말씀에 딸과 부모님 모시고 삿포로 여행 와 있습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게 종교도 가지라는 말씀에 종교 생활도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일단 주식으로 번 돈은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딸과 함께 삿포로 여행 이런 것 자체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혹시 제 연배나 저보다 형님 누님 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제 생각에 그게 카드사 광고였던 것 같아요. 카드사 광고에서 뭐 아들과 같이 드라이브 여행을 가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뭐 이래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장면들을 쭉 보여주면서 야, 저 선전이 무슨 선전이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priceless. 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priceless.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는 돈을 번 거잖아요. 돈을.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가치 있는 돈이 되고 가치 없는 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게 중요한데 아주 가치 있게 쓰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가치 있는 삶,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있잖아요. Value Added Tax. 뭔가 가치가 점점 더 붙는다 해서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우리 삶이 항상 이렇게 가치가 더해지는
밸류 애드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되게 굉장히 미약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불교적 관점이든 기독교적 관점이든 굉장히 우리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예, 먼지 같은 존재죠. 먼지 같은. 그런 먼지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할 건지는 우리 스스로가 먼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시게 되면 그나마 조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뭐 보통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반감이 있잖아요. 왜 반감이 있냐면 종교인들이 그 종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율배반적이네, 위선적이네. 예, 그렇게 우리가 종교인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건데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투자자들, 주식시장이든 어느 시장이든 투기자들이 90%라 했잖아요. 본인들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투기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도박처럼 하고 있죠. 내가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망한 스토리 하면서 무슨 잡주 사가지고 상폐되거나 아니면 포모에 휩쓸려서 선동에 휩쓸려서 막 탐욕 욕심을 부리다가 크게 손실이 났을 때도 내가 주식 투자하다가 손실이 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투자가 아닌 거죠. 사실은 도박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투기했을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종교 생활도 저는 제가 보면 90%는 다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종교 활동. 그러다 보니까 비종교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뭐 위선적이다 이렇게 좀 봐지는데 종교 자체는 나쁜 종교가 없습니다. 정말 사이비 그런 거 말고요. 성당을 가시든 절에 가시든 교회를 가시든 종교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죠? 그래서 종교 활동은 저는 굉장히 강추합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종교 활동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데리고 절에든 교회를 가시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월 옵션보다 위클리가 거래량도 많고 외국인도 매도 프리미엄보다 결제 차익 받는 경우가 많아서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워낙 뭐 거래도 많다고 하니까 이 시장도 하나의 큰 시장이 되어가고는 한데 저는 일주일짜리 그런 시장에는 왠지 그냥 그 시장은 좀 무시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장의 변동성에는 영향을 줄 겁니다. 채슬리는 언제 상장하나요? 저희는 제가 참 많은 고객분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상대하는 게 좀 저희 매니저들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나중에 그냥 저희 회사 주주로 다 들어오시라. 저희 고객분들 있잖아요. 그냥 저희 회사 주주로 다 들어오시고 워런 버핏의 버커셔 해스웨이처럼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주총하고 근데 뭐 주총뿐만 아니라 책 읽고 같이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가 저희가 투자를 잘해서 투자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면 저희 회사 기업 가치 자체가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그냥 저희 주주로서 그렇게 해볼까도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별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회사를 뭐 제가 이렇게 많이 키워야 되겠다 이런 좀 그런 욕심이 좀 없다 보니까. 자, 신랑이 방금 지나가면서 이분 정말 대단하다. 이걸 매일 올리는 거야. 라면서 또 놀라네요. 제 기억엔 지지난달에도 똑같은 말 했던 것 같은데요. 4천이 되면 5천이 될까 욕심도 나고 반면 다시 3천이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주식 매매가 일어나는 거겠죠. 주식 안에는 인간들의 온갖 마음이 담겨 있어 매일 봐도 지겹지 않나 봅니다. 우리 은행나무님이 이렇게 주식에 얽혀있는 사람의 마음이 읽히면 고수가 되신 겁니다. 은행나무처럼.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마치 헤어진 옛 연인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어제 주셨는데, 주식을 보면서 결국은 주식은 기업의 지분에 불과하지만 그 지분을 갖고 막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주가 움직임에 다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볼 때 사람이 보여요. 보이지 않으면 아직 차트를 제대로 해석 못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은행나무처럼 님이 이미 고수가 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이시기는군요. 득방으로만 1만 시간이 되어도 바뀌지 않던 매매 습관이 1메다 두 번째 채슬리 1임 1개월 차 만에 대오각성. 주식 매매는 이렇게 하는구나. 무릎 탁 감사합니다. 우리 해피자야님이 깨달으셨네요. 보니까. 그죠? 주식 방송 1만 시간, 5만 시간, 10만 시간 들어도 그냥 우리가 바둑, 대국 하는 거 저도 가끔씩 예전에는 케이블 TV에서 바둑 두시는 걸 유심히 보거든요. 저기서는 어디다가 둘까. 근데 그거 아무리 봐봐야 실력 안 납니다. 그죠? 내가 직접 대국을 해보고 실제 귀싸움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바둑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워야 되죠. 제대로 배우고 나서 실전을 많이 하면서 실력이 좋아질 건데, 그 실력 없는 친구들끼리 서로 그냥 바둑 두면서 기초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아무리 바둑 떠봐야 그래 봐야 뭐 아마 1단, 2단, 3단 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채슬리 1임하고 1등 매니저 따라하기를 아마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고퍼스 ETF 보니 오늘도 개인이 샀던데 왠지 하방 배팅한 개미들 항복할 때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참 이번에 시장 급등하는 거 보면서 아마 우리 최밀턴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박전무가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지 말라 했었는데, 떨어지는 이 고버섯나 인버섯 샀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코로나 때도 1800 언저리에서 고버섯 사서 물리신 분들은 엄청 많았거든요. 맛집은 보통 한 가지 메뉴로 승부를 보고 전통을 만드는데, 웜의 신박 맛집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니 주식 맛집 중에 맛집입니다. 주식 지식과 심리치료 다 돈 벌어서, 주식으로 돈 벌어서 뭔가 행복한 꿈을 꾸고 주식 하시다가 어려운 프로가 아니면 돈을 벌기 힘든 곳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참 계좌도 손실나고 마음도 다치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전무님, 최밀턴 밀린 숙제하고 있어요. 우리 또이양님이 하시니까 저도 기초공부 밀려서 도서관에서 숙제하고 왔어요. 했더니 우리 레나정님이 다들 부지런하시네요. 이런 범생이 분들. 레나님 답글이 너무 반갑네요. 레나님처럼 스마트해지려면 부지런히 따라가야 하는데, 레나 우리 정부장님은 선출입니다. 선출.
네, 우리 업계에서 제가 딱 보고 이분 선출인데 우리 최밀턴 분들의 댓글 하나하나에 이렇게 애정의 댓글을 또 대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우리 정 부장님도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보니까. 그죠? 첫째 아이가 유난히 머리 사이즈가 큰데 전무님처럼 큰 머리를 크게 사용하는 어른으로 크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갑니다. 크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네, 사이즈가 큰데 전무님 머리처럼 큰 머리 크게 사용하는 어른. 네. 제가 모자가 웬만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쿠팡으로 뭘 시키면 무조건 빅 사이즈로 시켜야 됩니다. 자, 잠시 후면 금요일. 벌써 마음이 설레네요. 이번 주말에 그동안 밀렸던 시장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하셨네요. 네. 우리 아들 태윤이 일요일날 축구 나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토요일도 내일 아침에 출동합니다. 내일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매칭이 있습니다. 매칭이 있어가지고 전사의 마음으로 내일 출동합니다. 저희 온누리 공사랑 팀은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요. 혹시 운동장에 오시는 분들 저를 찾으시려면 빨간색 유니폼. 또 내일 매칭이 있기 때문에 한 2게임 정도는 제가 골키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이키님께서 물어보셨네요. 이번 주 토요일은 축구하십니까? 네, 합니다. 자, 그러면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임 감독의 증시만평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증시만평이고요. 어제 1.58% 시장이 4,800선에 거의 근접했는데 여기 나오네요. 10거래일 연속 상승이라고. 그리고 내용이 로봇은 쉬지도 않나? TSMC랑 같이 가자 하면서 삼성하고 SK 그리고 뒤에는 TSMC 어닝스 서프라이즈 되어 있고 포스코 DX 상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여기에다가 폭락곰한테 얼음물 한 잔을 주는 개미. 이거 보다 보니까 재미있어가지고 1월 14일 것도 보게 됩니다. 1월 14일 코스피 5,000 코스피 스텝업. 그래 가보자. 이때는 또 완전 이쪽이 또 주가가 좋았나 보네요. 그저께는. 그리고 1월 13일 것도 한번 볼까요? 한 주가 이래 좀 정리가 되니까 좋다, 그죠? 현대 40만원 돌파, 시총 80조, CES 2026. 네, 이 자동차 경주에서 코스피가 1.47% 올랐는데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이 현대, 모비스, 글로비스, 오토에버. 로봇이 미래다. 이게 현대의 아틀라스다, 그죠? 자, 1월 12일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4624 메타 AI 데이터 센터 돼 있고 현대건설 20%나 올랐고 나 아직 안 죽어서 하면 2차 전지가 그날 올랐던 날이군요. 고압 전류 접근 언금이라고 돼 있으면서 곰이 까불면 형한테 말해 하면서 재밌다, 그죠? 자, 그러면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원화값 오죽했으면 초유의 미국 구두 개입을 했다는 건데, 자,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하고 구윤철 부총리가 만나서 한국의 최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연합작전도 원저의 불씨를 잠재우지 못했다. 이날 오후 미국 달러당 원화 가치가 하루 전보다 7.8% 상승한 1469.7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전날보다 12.5원 오른 1465원에 개장한 뒤에 장 초반 한때 1457.5원까지 갔었고요. 간밤에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국내 외환시장을 겨냥해서 이례적인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놓은 역량인데, 구두 개입은 외환시장 흐름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당국자가 내놓는 성명이나 공식적 발언을 뜻합니다. 환율이 1441원에서 1400 거의 8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한 게 아니라 원화 가치죠. 원화 가치. 베센트 장관이 이 X 계정에다가 최근 원화 평가자라는 한국의 견조한 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려서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공개적으로 개입한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덕분에 14일 야간 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가치가 10원 가까이 치솟았고요. 구현철 부총리의 구두 개입과 정부 대책에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환율이 이 베센트 장관의 한마디에 반응을 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베센트 장관에게 별도의 요청을 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효과를 내지 못하자 미국이 직접 지원 사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요. 배경으로는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이 꼽힙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MOA에 따르면 원화 가치 약세가 심화할 경우에는 연 최대 200억 달러 규모로 정한 대미 투자 금액의 조정을 미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한국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에 원화 약세는 미국에도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러나 베센트 장관의 구두 개입 효과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에는 이청용 총재가 1480원대 환율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발언했고요. 오후에는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이 현재 환율은 과열된 수요가 주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시장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환율이 계속 절하될 것이라는 믿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다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사실상 정부가 시장의 기대심리 관리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실제 투자자들의 달러 사재기 열풍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은 올해 14일까지 미국 주식을 무려 3조 3천억이나 매수했고요. 달러 예금 잔액도 일주일 새 1조 원가량 또 늘었습니다. 자, 정부는 이날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거시 건전성 조치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과거 은행 외화 부채 부담금이나 선물한 포지션 한도 설정 등이 활용된 적이 있는데, 금융사에 대한 조치는 수수료 인상 등으로 개인 거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당장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조치는 아닙니다. 강성진 고대 교수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지난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정부는 미국과의 통화 수합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달러 공급은 충분해서 당장 통화 수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고 했고요. 외환시장 불안의 불똥은 기준금리에도 튀었는데,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 회의 후 기자 간담회에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째 제자리이고요. 원화가 불안이 이어지면서 금리의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한은은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감에도 제동을 걸었고요. 자, 이날 공개된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문구는 있고요. 임재균 KB증권연구원은 현재 금리가
이 중립금리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은의 동결 기간은 과거보다 훨씬 길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금리 동결을 넘어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이 총재의 입에서 나왔는데 환율이 높아져서 원화가 하락과 물가에 영향을 주면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하지만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0.25%포인트 인상으로는 안 되고 2에서 한 3%포인트는 올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총재는 원화값이 1,500원까지 하락하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 대외 채권국, 외국의 줄 돈보다 받을 돈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외화 부채가 많은 상황이 아니라서 금융위기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요. 하지만 외환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은 어두운데 향후 정부의 환율 통제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 정부가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역외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오히려 외환시장 관리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데니얼 모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 경제권은 시장 충격을 흡수할 체급이 되지만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개방과 통제를 동시에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성원 연구원도 지난해 4분기 이후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크게 축소됐음에도 달러당 원화값은 오히려 급락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은 실익이 없고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근거는 미약하다고 짚었습니다. 결국 단기적이고 즉발적인 대응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춘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윤수 서강대 교수도 달러 수요가 줄어들려면 한국에 투자할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세금과 노동시장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노력이 없다면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간 공조체계의 중요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요 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정부 정책, 특히 미국 정부의 정책에는 맞서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트럼프 중국갈 엔비디아 칩에다가 25% 관세, 근데 한국 기업 직격탄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중국으로 수출되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과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자동차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의 근거인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제시하면서 관세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한국의 대미 3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품목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부장은 귀국 일정을 미뤘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보고문은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등 첨단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에 대중 수출 물량의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또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국고로 환수하도록 했고요. 잠깐만요. 근데 관세는 수입할 때 내는 거 아닌가요? 근데 대중 수출 물량에 중국으로 수출을 할 때 수출하는 업자에게도 관세를 물리는 거네요. 자, 엔비디아의 칩에 중국 수출을 겨냥한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건데, 하지만 백악관이 이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서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반도체 관련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를 명분으로 반도체가 다수 포함된 스마트폰과 각종 전자제품 등에도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날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금융 글로벌화 가속, 서학개미 해외 주식 매입이 더 많아질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이시군요. 서학개미는 한동안 발빠른 국제 감각을 가진 K금융 리터러시의 진화로 대접받았고요. 고소득을 올리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매입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이 2024년에 100억 달러에서 25년에는 326억 달러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요. 이러한 서학개미의 행보가 최근에는 지속적인 고환율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걱정 등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현은 한국 대자산과 대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에요. 파란색이 GDP 대비 자산인데 GDP 대비 자산의 비율이 130이 넘네요. 반면에 부채는 GDP 대비해서 한 70%대 정도로 보이네요. 서학개미의 등장은 한국의 금융 글로벌화, Financial Globalization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국제자본 유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한국과 외국 간의 주식, 채권, 국제대출 등 대금융자산 거래는 급격히 증가했고요. 한국은 외국의 해외 금융자산을, 외국은 한국의 금융자산을 매입 축적하기 시작했고, 자, 그림 1에서 지금 보시듯이 한국의 연도별 GDP 대비 대자산과 부채는 꾸준히 상승했고요. 2024년 말에는 GDP 대비 대자산과 부채 비율이 134%, 75%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자산의 양은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적으로 연소득의 한 134%에 달하는 해외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는 상당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융 글로벌화의 편익과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 해외 금융자산이 국내 금융자산보다 더 높은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 수익률이 한국보다 지속적으로 높았던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미국 증시에 뛰어들어서 높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는 보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해외 금융자산 거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분산 투자 기회를 제공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대자산과 부채 합이 GDP 대비 비율입니다. 빨간색이 한국이고요. 야, 세계 80개국 평균이 엄청 높네요. 혹자는 한국의 금융 글로벌화가 지나치게 진행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향후에도 금융 글로벌화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이 이미 엄청난 자산을 해외에 투자한 것이라 여길 수 있으나 사실 아직 세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자, 그림 2가 세계 80개국과 한국의 대자산과 대부채 합계의 GDP 대비 비중을 보여주는데 대외자산과 대부채 합. 한국은 아직 세계 평균의 반에도 못 미치고 있네요. 대자산만 보면 세계와의 갭이 작아지긴 하지만 이 역시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간단한 국제 분산 투자, 인터내셔널 포트폴리오 다이버시피케이션 이론에 따르면 세계에서 차지하는 본국의 GDP 비중만큼 본국에 투자하는 것이 최적이고요. 세계 전체와 비교하면 경제 규모가 상당히 작은 한국의 경우 총자산의 대부분을 98% 이상을 해외자산으로 구성하는 게 최적이라고 합니다. 실제 한국의 최적 해외 투자 비중은 이보다 낮겠지만 적어도 현재 수준에서 향후에도 금융 글로벌화가 진행되리라는 것은 명확하고요. 서학개미는 더 많아지고 더 많은 해외 주식을 매입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금융 글로벌화 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대금융자산과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금융부채의 축적은 완만하지만 대금융자산의 축적은 급격히 증가했고요. 특히 주식거래의 차이가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데 24년 말까지 지난 10년간 한국은 2,873억 달러의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반면에 한 400조 많이 샀네요. 외국은 70억 달러의 한국 주식을 오히려 순매도했습니다. 한국은 더 많은 해외 금융자산을 매입하고 있고 구입한 미국 주식 등의 가격도 급격히 상승한 반면에 외국은 한국 주식을 순매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자산의 가치도 더 천천히 올라간 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달러로 대금융자산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자, 밑에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비대칭적 구조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냥 즐거워만 하기는 어려운데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해외 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저조했기 때문이고요. 한국 투자자들은 물론 외국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을 외면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S&P 500의 수익률 배당은 포함하고 환율 변동은 제입니다. 여기에는 한 연 13%를 초과하는 반면에 10년간 코스피 200의 수익률은 배당 포함해서 연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2024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네, 2025년까지로 바꾸면 이 수치가 확 바뀝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국 주식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뉴스이고 한국 주식 시장에 더 많은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비대칭 구조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코스피가 5천을 넘어 7,001만까지 가는 것보다는 향후 매년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제의 글로벌화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즉 국제 무역의 확대를 의미해 왔는데 한국은 이를 선도했던 국가였고요. 이를 통해 과거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브렉시트, 코로나 사태, 트럼프 집권 후 무역 전쟁 등을 거치면서 무역을 통한 글로벌화는 더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경제의 글로벌화의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의 글로벌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향후에도 빠르게 금융 글로벌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금융 글로벌화에서 있어서 유의할 점, 이런 점도 쭉 적어 놓으셨는데 이 급격한 국제 자본 유출이 발생을 하면 환율, 주가, 금리 등 금융 변수들과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와타나베 부인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산을 아까 인터내셔널 포트폴리오 다이버시피케이션 해서 이 국제적으로 또 분산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배구진의 돈의 세계, 반도체의 심리와 현실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전자는 2017년 반도체 매출에서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게 2017년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 등에서 추구한 초격차 전략이 성과를 거두면서 세계 그 어느 기업도 넘볼 수 없는 격의 차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초낙관적인 평가와 전망이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경기는 2018년 정점을 찍었죠. 반도체 경기는 이후 내리막과 등락을 거쳐서 2023년 바닥에 이르렀는데 전자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은 그해 15조 원 가까이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하이닉스도 7조 7천억 영업 손실을 냈었죠. 실적이 부진해지자 한국 정부도 반도체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고 앞서 미국과 유럽
일본이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원하겠다며 나선 움직임을 한국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죠. 그러지 않을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은 투자에서 뒤처져서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부는 24년 5월에 반도체 산업에 26조 원을 저금리 대출과 인프라 조성 등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보조금이 빠져서 아쉽다는 지적이 뒤따랐고 걱정과 달리 반도체 산업이 주도한 설비 투자는 그해 전년 대비 4%를 넘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비관론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HBM을 앞세워서 24년에 23조 원 넘게 영업이익을 올렸고요. 전자 DS 부문도 흑자로 돌아섰고요. 지난해 실적은 껑충 뛰었습니다. 하이닉스 영업이익은 44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전자 DS 부문은 4분기에만 16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반도체를 보는 시각은 실제보다 진폭이 크고 실체에 후행합니다. 투자자가 잊지 말아야 할 금원은 이 또한 지나가리가 아닐까. 네, 반도체가 좀 사이클 산업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결국은 호황 사이클, 불황 사이클 다 지나가게 돼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TSMC 2나노, 2나노 K반도체는 표정이 굳어진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 속에서 첨단 미세 공정과 패키징 경쟁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이고요. 자, 4분기 매출이 1조 460억 대만 달러, 한 48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6조 3천억. 네, 48조인데 26조 보니까 절반이면 50%면 24조 3,500억인데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네요. 그렇죠. 네. 자, 순이익은 23조 5,400억입니다. 이는 앞서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영업이익 20조 원을 웃도는 수준이고요. 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첨단 공정 가동률이 올라가고 평균 판매 단가 ASP도 올라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실제 AI 인프라 확산으로 고성능 연신용 칩 수요가 늘면서 엔비디아, AMD, 퀄컴, 애플 등 주요 팹리스 고객사의 생산 물량이 TSMC로 집중되고 있고요.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서 경쟁사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TSMC 실적의 핵심은 단순한 매출 증가보다 수익성 구조에 있는데 이 회로 미세화 경쟁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최근에는 여러 개의 칩을 하나로 묶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대안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TSMC가 강점을 보이는 이 코어스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는 AI 가속기 필수 공정으로 AI 칩 상당수가 설계 단계부터 이 공정을 전제로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높은 이익률로 이어졌고 TSMC는 지난해에도 50% 안팎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가운데 독보적인 수익성을 기록했습니다. TSMC의 호실적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 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고요. 업계에서는 양세의 격차가 생산 안정성과 고객 신뢰, 패키징 생태계 등 근본적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특히 차세대 공정인 2나노 기술이 분기점으로 꼽히는데 자, 전자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해서 기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 경쟁력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이 차세대 칩을 어느 회사에 맡길지가 향후 파운드리 시장 판도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첨단 패키지 경쟁도 부담 요인인데 TSMC가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한꺼번에 담당하는 생산 체계를 구축한 것과 달리 전자는 파운드리, 패키징, 메모리 생산이 각각 별개라서 이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하느냐가 과제입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이고요. TSMC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생산이 확대될수록 하이닉스가 강점을 가진 고성능 연산에 필수적인 HBM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AI 가속기로는 이 로직 반도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성능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요. 이 과정에서 HBM 공급사인 하이닉스의 역할도 함께 부각되고 있는데 프랭크 리 HSBC 애널리스트는 TSMC는 AI 수요 강세와 첨단 공정 확대로 가격 결정력이 과거보다 오히려 강화됐고요. AI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 수요 확대가 실적 모멘텀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칼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배경옥의 말과 글인데 놓친 물고기가 더 커 보인다. 네, 지금도 여기 그림 보면요. 물고기인데 엄청 커요. 뭐 거의 고래처럼 그려놨는데 놓친 물고기라는 거죠. 자, 친구가 주식을 샀다가 크게 하락해 낙심했다. 다행히 실적이 잘 나와 주가가 올라 겨우 본전을 찾았고 약간의 이익까지 보고 팔았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자신이 팔자마자 그 주식이 상한가를 치며 끝없이 오른 것이다. 친구는 허탈해했고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얘기했다. 주식을 샀을 때 내려가는 고통과 팔았을 때 올라가는 고통 중 어느 쪽이 더 클까?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두세 배 더 큰 고통을 느끼는데 손실 회피 편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식이 하락하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사람들은 팔고 난 뒤에 폭등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사라진 기회를 바라보는 후에는 실제 손실보다 더 집요하고요. 사고로 절단 수술을 겪은 환자의 60% 이상이 일정 기간 혹은 평생 이 환지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 사라진 팔과 다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아픈 것인데 이 후회의 감각은 환지통처럼 실제 없는데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마라에는 흥미로운 실험이 소개가 되는데 은퇴한 치과의사가 주식에 투자해서 매일 수익률을 확인하면 그는 기쁨보다 고통을 더 자주 느끼며 심리적 적자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손실에서 오는 부정적 효과는 이익에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2.5배 강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확인 주기를 바꾸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기 솔루션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확인 주기를 바꾸면 됩니다. 월변이나 연간 단위로만 성과를 확인하며 그는 훨씬 적은 고통과 더 많은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고 시간의 척도가 변하면 운의 속성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든 인생이든 우리는 수익이 아니라 변동성을 더 자주 목격한다. 그래서 실제 손실보다 사라진 기회에 대한 환지통에 더 크게 시달린다. 얻은 것보다 놓친 걸 더 아프게 기억하는 뇌의 습성이 그렇다. 친구의 경험은 단순한 재테크 실패담이 아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선택과 후회의 축소판이고 중요한 건 언제 사고 팔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각의 눈금으로 내 삶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질문일지 모른다. 네, 어떤 시간의 눈금으로 내 삶을 바라볼 것인가. 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그죠?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이 매일매일 아이들의 변동성을 쳐다보고 있으면 네, 아이나 부모나 다 힘들 거고요. 주식도 네, 저는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 주식을 쳐다보고 있는 주기.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그죠? 예, 주식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는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내가 목표한 수익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내가 사서 이거 언제 팔 건데 그 언제 팔 건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가고 그러면 저희 랩도 보면 목표 전환형 이런 게 보면 속편해요. 고객도 속편하고 저희도 속편한 게 목표한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냥 주식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오늘 여기 내일 파는 게 낫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죠. 네, 목표한 수익이 나면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칼륨이 사실 나온 지는 좀 됐는데요. 내용이 되게 좋아가지고 놓친 물고기가 더 커 보인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밑에서 뭐 너무 빨리 판 사람들은 2,600에 다 파셨어요. 2,600에. 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너무 과하다 싶으면 저는 잘 판다 했잖아요. 왜냐면 다시 떨어지니까. 네. 뭐는 오늘이 막차입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싫어한다 했잖아요. 왜냐면 버스는 다시 옵니다. 네, 버스는 다시 오고요. 직행 버스를 놓쳤다면 한번 갈아타면서 약간 느리더라도 갈 수 있는 버스나 전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주식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용옥 작가님의 말처럼 내가 어떤 것이든 어떤 시간의 눈금으로 이거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주식이 변동성의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변동성 때문에 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쳐다볼수록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기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많이 아프셔서 돌아오신 분들이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게 실제로 내 계좌를 바라보는 시간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오늘 알게 해주는 칼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웜의 신방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